안녕하세요.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대중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언론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월터 크론카이트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마땅히 말하려고 해야 한다. 혹시나 저와 유사한 일을 겪은 분들께는 위로를, 또 미래에 혹시나 제가 겪은 일을 겪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마음만 같아서는 대자보를 쓰든 정말 실제로 기사화시키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에 편견과 객관성이 떨어져서 차마 실행을 못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지방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오랫동안 국어교사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옛날부터 활자를 읽고 쓰는 걸 좋아했어요. 물론 기자에게는 글을 흡입력 높고 간결하게 구사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끝이 나올 때까지 파고드는 끈질김과 진실을 추구하는 집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집념이 참 희한하게도 사랑이란 감정이 가미되면 흐려지더라고요. 다행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끝내 진실에 도달하긴 했지만 만약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현재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친한 언니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든 기혼자들의 특징을 아시나요? 주변에 결혼 연애를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못 둔다는 겁니다. 그 언니도 결혼 후에 늘 제게 누구를 붙여주고 싶어 했어요. 제가 오래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제게 너 이제 30 중반 넘으면 더 만나기 힘들다. 채갈 놈들은 누가 다 채가서 짝 만나기 더 힘들어진다는 말을 해왔었죠.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괜히 상황에 쫓겨서 누굴 만나기는 싫다고 했어요. 근데 또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옆에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진짜 더 나이 들기 전에 누굴 만나긴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을 때 언니와 그 언니 남편이 야밤에 갑자기 저를 불러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간 곳은 고급스럽고 큰 일식집이었는데 언니 부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영아, 여기 왜 이렇게 늦었어? 차가 막혀서. 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주영 씨 초밥 좋아하죠? 선비랑 내가 특별히 주영 씨 좋아하는 초밥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분은 누구? 아, 인사해요. 여기는 내가 아는 동생, 여기 주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종수라고 합니다. 초밥 좋아하신다고요? 오늘 원 없이 드시고 가세요.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요. 참치 좋아하세요? 아니면 참돔 뱃살 어떠세요? 서글서글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38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고급스럽고 큰 일식집을 소유했다는 점이 놀랍기만 했죠. 정말 그날처럼 그렇게 질 좋은 초밥을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초밥뿐만이 아니라 제가 잘 집어먹는 반찬을 눈여겨보다가 채워주기도 하고 식당에서 안 파는 다른 메뉴를 주방에 부탁해서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혜미 씨, 여기 콘치즈 좀 부탁해요. 거 왜 있잖아. 혜미 씨 잘하는 거 햄까지 넣은 걸로. 아무래도 티가 날 정도로 제게 관심을 표하고 잘해주는 걸 보니 언니가 날 잡아서 은밀하게 자리를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또 남자는 제가 기자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요. 우와, 주영 씨 기자예요? 진짜 대단하다. 막 사람이 달라 보여요. 기자가 밥벌이긴 하지만 사명감이나 프라이드가 남다른 직업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아요. 박봉에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밥 먹듯이 하고 마감 맞춰서 취재 다닐 때면 진짜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진짜 존경스럽네요. 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 갖고 계신 여성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눈에 빤히 보이는 칭찬과 의도이긴 했지만 누가 이리도 대단하게 축혀 세워주고 대접해주나 그래서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날 남자와 번호를 교환하고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종종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주기도 하고 좋은 술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감한 식당에서 단 둘이서 술 한 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남자와 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상처는 그 상처를 직접 겪어본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고 저희 둘은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만나기 2년 전에 3년 동안 만났던 남자와 파혼을 했었거든요. 세상 회의적인 제가 정말 운명이 있다면 저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의 그 믿음에 바람이라는 짓거리로 보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건 딱 제 처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을 만나 다시 깊은 관계가 되는 게 참 무서웠는데 저의 그런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자를 만난 거죠. 내가 만나던 여자는 집착이 엄청 심했어요. 하루 24시간 1분도 안 멈추고 사람 숨통을 막 조여오는 스타일? 한 번은 내가 안 만나주니까 2주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한 적도 있어요. 안 만나주면 진짜 굶어서 세상 뜰 거라고. 어머, 정말요? 그건 너무 심했다. 목숨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정말 좋아하긴 했는데 관계를 안 끝내면 둘 중 하나가 망가지겠다 싶어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긴 했지만 그 여자가 나한테 집착하고 우리 사이를 좀먹으면서부터 이미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영 씨 마음 너무 잘 이해해요. 나는 아직 끝낼 생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끝낼 수밖에 없고 이미 끝난 관계에 미련이 남는 거. 그래서 나도 사람 만나는 게 참 무서웠거든요. 근데 주영 씨, 과거에 얽매여서 오는 인연, 가는 인연에 소극적이지면 결과적으로는 내 손해더라고요. 언제 내 진정한 인연이 올지 모르는데 이미 다 끝난 과거가 반복될까 조마조마해서 손 놓고 있으면 어쨌든 손해보는 건 나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영 씨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서로 속 얘기를 터놓고 깊은 대화를 하면서 저희는 서서히 가까워졌고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연인이 된 후로도 남자는 제게 참 잘했어요. 저희 신문사에서 당일치기 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점심때쯤 예약도 안 한 도시락 배달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고급 일식 도시락이었는데 아니 글쎄 일회용 도시락 뚜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미래의 플리처상의 주인 우리 주영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남자가 보낸 거였어요. 도시락을 먼저 받아본 팀이 얼굴에 장난스러운 웃음을 가득 품고 제게 달려와서 주영 씨 이리 와봐. 누가 주영 씨 이름으로 도시락 보냈는데? 주영 씨 플리처상이 목표야? 와, 목표가 너무 어마무시한데?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고맙고 마음이 정말 예쁜데 문구가 너무 주접스럽잖아요. 근데 도시락 40인분이 한두 푼이냐고요. 남자의 식당에서 만들어 보냈다고 해도 그 재료비가 어마어마했겠죠. 저는 제게 함성을 보내는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도시락을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남자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는 왜 전화를 했는지 알겠다는 듯 아주 기대가 잔뜩 묻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이게 뭐야 종수 씨. 무슨 이런 걸 다 보냈어. 우리 주영 씨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워크숍 간 건데 내가 보낸 맛있는 도시락이라도 먹고 힘내라고 보냈지. 먹어봤어? 맛있지? 주영 씨가 좋아하는 걸로만 싼 주영 씨 스페셜 도시락인데? 창피하긴 하지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돈, 인력까지 써가면서 대형 이벤트를 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남자는 늘 절 먹는 걸로 꼬시긴 했어요. 결혼하면 매일 좋아하는 초밥 배 터지게 먹여준다. 나한테 시집 와라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뭐래?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어째 그 말이 점점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의 식당 마감 시간에 불러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순간 남자가 제게 결혼해달라 하면서 내미는 반지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정말 내 운명은 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를 덥석 받아들였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게 잘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날 예비 남편은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과 이벤트를 잘한다는 장점을 살려서 저희 부모님께 점수를 톡톡히 잘 땄어요. 단 걸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화과자와 선물로 브로치를 준비했고 야구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야구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가져왔더라고요. 이미 그 선물에서 저희 아버지의 눈은 하트가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 사랑이 며느리이듯이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닌 장인어른이었네요. 또 예비 남편이 말을 좀 잘하나요? 능글능글한 매력으로 금세 저희 부모님과 친해질 수 있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이 3개 있는데 언론인하고 교사하고 의료인이에요. 국민들 알 권리 보장하는 투사들이 언론인 기자들이고 또 미래 나라의 주인을 양성해내는 게 교사 아닙니까 장인어른? 뭐 의료인 분들이야 정말 사람 살리는 영웅들이시고요. 아 진짜 제 처가 될 곳에 그분들이 다 모여있다니 이래서 사람이 오래 열심히 살아야 하나 봐요. 존경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아유 우리 최서방 말 한번 기가 막히게 잘하네. 아무리 봐도 그냥 식당만 운영하기엔 아까워. 그러게 정말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해. 어디서 배우는 거야? 예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장모님 말을 잘 못하면 요식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더라고요. 맛도 맛이지만 이 언변으로 단골 손님들 유지하기도 하거든요. 말도 잘하고 성격 좋고 능력 있고 딸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짐하는 사위를 어찌 예쁘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 결혼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셨고 그건 예비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는 우직하시고 화통한 예비 시아버지와 오래 집안을 윤택하게 지키신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도 외동이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좀 넘치게 받은 편인데 예비 시댁에 갔을 때 예비 남편은 정말 물가에 내놓은 자식 그 자체였습니다. 종종 대화 중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종수 너 저번 달에 건강검진은 갔다 왔니? 네? 아 그거요. 아직 못 갔어요. 어머 왜 아직 못 갔어? 그런 거 미루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가는 병원에 예약해 둘 테니까 다음 주라도 빨리 갔다 와. 집으로 보내준 한약은 잘 먹는 거야? 다 먹었으면 더 보내주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조금 있으면 마흔인 자식한테 좀 과보다 싶을 수도 있지만 왜 예비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예비 남편을 애지중지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예비 남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앨범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앨범 중에 어렸을 때처럼 보이는 예비 남편이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 있는 겁니다. 어? 종수 씨, 어렸을 때 입원한 적 있네? 어디 아팠었어?
아, 그거 나 아니야. 우리 형. 형? 종수 씨 쌍둥이야? 쌍둥이였지. 형은 초등학교 11살 때 백혈병 걸려서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여기 봐. 나랑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 진짜 매일매일 형 만나러 병원에 갔지. 그렇구나. 그럼 형은 지금 그때 더 나아지지가 않아서 12살 생일 한 달 앞두고 하늘나라에 갔어. 오래전 일란성 쌍둥이 형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외동이 되어버린 예비 남편은 하나 남은 자식에게 온 애정을 퍼붓는 예비 시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곧 40인 예비 남편을 4살처럼 대하는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갔죠. 특히나 건강에 관련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소중한 아들의 결혼 상대로 그 누구도 눈에 안 차서 저를 보고도 시큰둥하실 수도 있겠다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우리 아들을 믿는 만큼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본인들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시면서 신혼집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과 합쳐서 5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자금과 혼수는 제가 하기로 했고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또 경제적 능력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거침없이 진행됐고 만인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 저희 결혼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긴 했어요. 주말까지 식당에 나가야 하는 남편 대신 저 혼자 토요일 하루를 투자해서 예식장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평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어요. 마침 제가 갔던 예식장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서 신나서 달려갔죠. 중요하진 않지만 세일을 안 하면 판매가가 코트 하나에 5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고심해서 제 옷을 고르는데 남성복 라인도 세일을 해서 예비 남편의 것도 사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딱 키가 큰 예비 남편에게 어울릴 만한 코트가 있어서 블랙으로 할지 카멜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나쁘지 않게 어울릴 것 같은 거죠. 둘 다 어울린다면 입을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자 싶어서 예비 남편에게 묻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겠어요? 2번 했는데도 안 받아 시간을 보니 점심 장사가 끝날 때쯤이라서 아직 바쁜가 보다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비 남편 식당 근처에도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는 제 옷만 사고 식당에서 예비 남편을 데리고 같이 백화점에 가서 고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예비 남편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쯤엔 앞 시간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었을 때였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익은 직원이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손님, 저희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인데요. 아, 그게 아니고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안 계시나요? 사장님이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잠깐 외출하셨어요. 그래요? 전화를 안 받아서 저 잠깐 여기서 기다려도 되죠? 네, 그러세요. 예비 남편의 식당에 자주 갔던 탓에 저를 알아본 직원은 저 또한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김혜미라고 예비 남편의 식당 총괄 매니저였거든요. 식당에서 제일 오래 일한 직원이라고 예비 남편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카운터 옆에 웨이팅하는 간이 의자에 앉아서 예비 남편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매니저가 계속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좀 어색해서 제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갸웃하게 되니 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사장님이랑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안 그래도 그거 준비하느라 자주 못 왔어요. 결혼하고 나면 그전보다 더 식당에 올 텐데 매니저님하고도 오래 보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네. 굉장히 찜찜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뭐 일은 잘한다고 들었는데 손님 응대는 좀 부족하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게 제가 예비 남편을 기다리는 내내 지나가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있으면서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본인이 일하는 곳 사장의 와이프 될 사람이라서 신기해서 쳐다보나 했는데 그 눈빛이 왠지 뭘 말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주변을 서성이는 거 있잖아요. 시선이 고요한 게 아니라 되게 초조해 보였어요. 참다 못한 제가 무슨 할 말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시선을 거두면서 아니요 라고 하는데 전혀 아닌 게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예비 남편이 드디어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저도 앉아있던 간이 의자에서 일어나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는데 절 보는 예비 남편의 얼굴은 저처럼 반가운 게 아니라 언짢음 그 자체였습니다. 뭐야? 여긴 왜 왔어? 말도 없이. 종수 씨가 전화를 좀 안 받아야지. 왜 왔냐고. 뒷타임까지 시간 있으면 나랑 여기 앞에 있는 백화점 좀 같이 가자. 나 오늘 쇼핑 갔다가 종수 씨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코트. 주영 씨, 솔직히 나 지금 되게 기분이 나빠. 뭐? 아니 왜? 생각을 해봐. 주영 씨는 내가 주영 씨 일하는 신문사에 주영 씨 없을 때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어? 그것도 연락도 없이 이렇게 덜컥. 아니 전화를 했는데 종수 씨가 안 받아서. 내 탓하지 마. 안 받는다고 해서 찾아와? 내가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전화 안 받으면 어련히 다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집에 가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던가. 뭐야 이게. 직원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제발 선은 넘지 말자. 내가 종수 씨 식당까지 찾아온 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아니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한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나한테 면박 줄 일인지 모르겠거든.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종수 씨 식당에서. 오히려 내가 찾아온 것보다 종수 씨가 결혼할 상대한테 대대적으로 화를 내는 걸 보고 직원들이 뒷말하지 않겠어? 내가 한창 바쁜 시간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지 말란 장소에 온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내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종수 씨도 나한테 언성을 높이는 게 잘한 일은 아니라는 거야. 누가 보면 식당에 되게 중요한 거 숨기고 있는 줄 알겠다. 왜 그렇게 예민한데? 우리 나이도 있는데 이런 걸로 따지고 다툼하기 좀 그렇잖아. 좋게 말해도 되는데 왜 굳이 언성을 높여? 그렇게 중요한 종수 씨 일터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 너무 미안한데 곧 결혼할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선 긋는 거 되게 서운하네. 그래 알겠어. 종수 씨 생각 잘 알겠다고. 그리고 저는 할 말도 못한 채 식당을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말다툼을 한 거거든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의견 차이로 싸웠으면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말 없이 직장에 찾아간 건 사람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상황이 전혀 그렇게 화를 낼 상황도 아니었고 본인 식당 직원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줄 것도 없잖아요. 제가 야단을 맞아야만 안 하는 애도 아니고 좋게 좋게 대화로 풀 수도 있었는데 마치 남대하듯 아니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니 와 이거 진짜 기분 더럽네요. 그렇게 식당에서 나와서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뒤에서 어깨가 확 잡히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래도 지 잘못을 알아서 잡으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 어깨를 잡은 건 예비 남편이 아니라 방금 전 식당에서 나를 빤히 쳐다본 시선의 주인, 바로 매니저였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로? 혹시 사장님이 저 잡아오래요? 그게 아니고 이거 받아요. 무슨 결심을 한 건지 얼굴에 뭔지 모를 결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매니저가 제게 건넨 건
바로 USB였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인 USB를 내려보다가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이걸 저한테 왜 주세요? 이게 뭔데요? 그래도 둘이 만나서 잘 지내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최종수 그 자식 금 많은 여자 만났다고 좋아하더니 제 버릇 못 감추고 막대하는 것 같아서 이참에 그놈 실체 알고 결혼할지 안 할지 결정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을 그렇게 막 불러도 되는 거예요? 사장? 그 자식이 지금은 지 식당인 양 떵떵거리는 줄 모르겠는데 저 고용한 건 최종수 아버지예요. 그쪽 시아버지 될지도 모르는 분이요. 식당 사업주도 그렇고 오픈도 최종수 아버지가 하셨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늘 본인이 구상해서 오픈한 식당인 것처럼 말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비 시아버지의 식당이면 나중에 이어받을 수 있고 그러니 미리 본인 사업장인 것처럼 구는 게 뭐 범죄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요? 남의 식당을 뺏은 것도 아니고 주인장 행세를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아버님이 종수 씨한테 식당 경영을 맡긴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쳐요. 근데 지금 내가 그쪽한테 준 USB에서 차라리 거짓말을 한 게 낫다고 생각할 만한 증거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 그쪽이 그놈 만나기 전에 그놈이랑 만났어요. 주영 씨처럼 그놈이랑 결혼까지 약속했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든 안 믿든 그건 그쪽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준 USB 안을 보면 부정할 수가 없을 거고요. 아마 종수 그놈이 주영 씨한테도 말했을걸요? 주영 씨 전에 사귀었던 여자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먼저 이별을 고했다던 집착이 아주 심했던 여자 이야기 말이죠. 혹시 그쪽이 만나줄 때까지 밥 안 먹겠다고 버틴 협박범이에요? 최종수가 그래요? 내가 밥 안 먹겠다고 협박했다고? 맞아요. 그거 나예요. 근데 자기 새끼 떼어내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내가 원해서 떼어낸 것도 아닌데. 매니저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뒤돌아섰어요. 그렇게 식당으로 돌아가려는가 싶더니 휙 다시 돌아서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고 있던 앞치마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더니 뭘 적어서 제게 내밀더라고요. 휴대폰 번호였죠. 그걸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요. 난 어차피 그 식당을 그만둘 거라서 내 개인적인 복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전에 사장님, 그 최종수 아버지를 생각해서 남아있던 거였고요. 저는 그저 같은 여자로서 더는 최종수한테 당하는 피해자가 없으면 해서 이러는 거니까 정말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준 거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판단이나 선택은 본인 몫이고요. 알고 나중에 후회하는 게 모르고 후회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도착해서 작은 USB를 앞에 두고 몇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저와 제 예비 남편 사이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물건을 확인할지 말지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대학교 때 가르침을 받은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사탕 발림 같은 거짓으로 가득 찬 행복 속에서 텅 빈 머리를 갖고 사는 것보다 진리를 깨우친 머리로 지옥에서 진실을 파헤치면서 사는 게 기자로서 인간으로서 더 나은 가치라고 말이죠. 내가 이걸 보고 괴로워질 수 있지만 보고 괴로운 것보다 평생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답답해서 괴로운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저는 드디어 노트북을 켜서 USB를 연결해 안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뚝뚝 떨어진 정보들은 정말 지옥이 가득 찬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 USB의 내용은 약 2년간 매니저 김혜미 씨가 예비 남편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일종의 일지 혹은 증거물들이었어요. 둘이서 나눈 문자 내용이 캡처된 사진을 봐서는 예비 남편이 시아버지를 대신해 식당 경영을 도맡아 하면서부터 매니저에게 먼저 다가갔고 정말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였어요.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은 둘이서 어디를 여행을 갔고 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를 약 5분간 정지하게 만든 건 바로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네, 매니저는 예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었어요. 문자 내용 중에는 매니저가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예비 남편이 책임지겠다, 결혼하자는 얘기를 한 것도 다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동영상 중에 하나는 바로 예비 남편이 매니저에게 프로포즈 이벤트를 하는 동영상이었어요. 매니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고 예비 남편 또한 매니저를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네요. 근데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증거물들의 분위기는 한순간 달라졌어요. 책임지겠다, 결혼하자 먼저 말을 꺼낸 예비 남편은 점점 매니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널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너를 가족으로 받아주실지 모르겠다. 난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너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가족인 오빠도 옥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 체면이 있지 너 같은 조건의 며느리를 달갑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이 마음먹고 반대하면 당연히 너 상처받을 거고 나는 네가 나로 인해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 정말 너절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묘하게 상황 탓, 남 탓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널 책임질 수 없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니저가 감내하겠다, 상처를 받든 어떻든 다 내가 감수할 거니까 버리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일 없다, 애 지워라라고 하면서 쉽게 잡혀주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증거들이 충격적으로 그걸 증명했죠. 그건 병원 진단서 스캔본과 경찰 진술조사서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도 많은 멍과 상처, 터진 입술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매달리는 매니저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겁니다. 매니저는 예상치도 못한 예비 남편의 폭력에 동영상도 찍었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식당 주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예비 남편은 국자나 주걱을 매니저에게 던지면서 폭언을 퍼붓고 있었어요. 끈질긴 년, 너 내가 곧 건수만 잡으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모가지 날릴 줄 알아. 내 식당에서 지긋지긋한 네 얼굴 보는 것도 곧 굿바이다, 굿바이. 아, 재수없어. 또 매니저의 집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예비 남편이 매니저에게 발길질을 하는 끔찍한 장면도 있었네요. 이건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근데 그 속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격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본 증거물 때문이었죠. 그건 바로 유산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를 찍은 복사본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의 소견란에는 복부의 다발성 타박상이 유산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보였어요. 등줄기에는 소름과 함께 식은땀이 흘렀고 시간이 그대로 멈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임지기 싫어서 본인 자식의 엄마를 폭행해 지 손으로 자식을 죽인 인간과 결혼 준비를 했던 거예요. 손이 달달달 떨리고 귓가에서 이명까지 들리는 경험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 후의 증거들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였네요. 매니저는 그 후에 예비 남편, 아니 최종수 그 자식을 경찰에 신고했는지 고소장과 진술조사서가 있었고 그 뒤에 있는 매니저의 통장 내역과 최종수가 보낸 문자로 봐서는 최종수가 막대한 돈을 매니저에게 보내고 합의를 하자고 했었더라고요. 하지만 매니저는 돈은 필요 없다. 나한테 용서를 받고 싶으면
평생 내 옆에서 갚으라고 끝까지 그 금수만도 못한 그놈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렇게 절박한 매니저에게 예비 남편은 너 같은 년 용서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돈이나 받고 나를 기억에서 지워주라고, 진짜 더 당하고 싶으면 매달려 보라고 하면서 매니저를 조롱했고요. 그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보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리 꼭대기 끝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아주 차게 식는 것 같기도 해서 어지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정말 누구와 함께 살 작정을 했던 거야 라는 생각에 경악했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덮은 노트북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비 남편이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을 제게 사과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예비 남편은 제게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아까 낮에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너무 예민했어. 주영 씨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눈꼬리를 축 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인간이 어떤 놈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보니 그 얼굴이 어찌나 가증스럽게 느껴지는지. 그런 제 생각도 모르고 예비 남편은 제 옆을 스쳐서 유유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주영 씨 좋아하는 스페셜 초밥 포장해 왔어. 이거 먹고 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아주 살살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초밥? 초밥 하나로 용서받으려고? 김혜미 씨한테는 어마어마한 합의금도 줬던데 나는 초밥 하나로 용서를 받겠다? 아, 김혜미 씨 용서는 어차피 필요 없다고 했나? 그럼 용서해주길 바라는 나한테는 고작 이깟 초밥 하나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되지. 장사하는 사람이 영 감이 없네. 아, 어차피 본인 식당이 아니라 아버지 식당이라서 장사치 마음대로 장사를 해서 그런가 봐. 주영 씨, 지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모른 척 할 필요 없어. 이미 너무 확실한 증거들을 봐서 오해다 아니다 실갱이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어떻게 그런 과거를 숨기고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니?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나 하나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해? 한 여자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면서. 너 내 뒷조사했냐? 아니면 설마 너 오늘 식당 왔을 때 김혜미 걔랑 무슨 말 했어? 아이씨, 김혜미 인연을 진짜? 내가 이래서. 일단 주영 씨, 내 말 좀 들어봐. 어? 내 쪽에서 하는 말도 들어봐야지. 뭘? 네가 김혜미 씨랑 연애하다 사이에 애까지 생겨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지 입으로 뱉은 결혼 갑자기 무르자고 하고 애 지우라고 종용하다가 김혜미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도 안 듣고 거치적거린 장애물 2개 네 손으로 처리한 거? 여기에 틀린 거라도 있어?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주영아, 진짜 나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솔직히 내가 걔랑 안 헤어졌어 봐. 그대로 애 낳고 결혼했어 봐. 그럼 너도 안 만났어. 나는 그냥 너 안 만나는 편이 나았어. 너 네 손에 네 자식 피 묻히고 산 거야. 그 피 묻은 손으로 날 만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당장 내 살가죽을 벗겨서 세탁기에 돌리고 싶다. 한때는 사랑했고 네 자식까지 뵌 여자 때려서 후려냈니? 자랑스럽든? 네가 뭘 봤든 뭘 들었든 네가 본 게 다가 아니야. 김혜미가 뭐 지 맞은 거 찍은 사진 보여주든? 야, 그거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어. 그냥 좀 밀친 거 걔가 분장해서 더 심하게 보이게 만든 거야.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끝까지 거짓말이야? 너 진짜 날 뭣도 아니게 생각하나 보네. 내가 기사 짬밥이 얼만데 조작된 증거도 구분 못할 줄 알고? 다 필요 없고 너같이 악한 데다가 머리까지 나쁜 머저리하고는 파혼이야. 이 결혼 무효고 너 같은 놈도 내 인생에서 무효로 만들 거야. 야, 주영아, 너 진짜 나보다 김혜미 그년 말을 더 믿는 거야?
너 같은 쓰레기 말을 믿느니 생전 처음 보는 여자 말을 믿는 게 100번 나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나는 너처럼 정 뗀다고 사람 패는 짓도 안 해도 경찰 부르는 짓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김혜미 씨처럼 쉽게 합의해 줄 생각도 없어. 더 이상 그 더러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네가 혜미 씨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까? 더 당하고 싶으면 매달려 보던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휴대폰을 집으니 끝까지 본인 말 좀 믿어달라고 싹싹 빌다가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 후에도 예비 남편이었던 그 짐승은 무수히 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남겼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짝은 저밖에 없다면서 눈물겨운 꼴값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찾아갔어요. 부모님 댁에 가서 제발 주영이 마음 좀 돌려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답니다. 근데 이미 모든 사실을 제게 들어서 알고 있는 부모님은 그때까지 그 인간에게 받았던 선물들을 모조리 모아서 그 인간한테 던지면서 어머니께서 말하셨대요.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너같이 여자를 물건으로 보는 놈은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살 가치도 권리도 없으니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살라고 엄포를 내리셨죠. 갑작스런 제 파혼 통보에 부모님은 놀라긴 하셨어도 그게 최선이고 당연한 거라고 납득을 잘 하셨나 봐요. 근데 예비 시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 남이 된 그분들은 저와 그 인간의 파혼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당연한 게 아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그 인간은 파혼의 원인을 본인의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결과 예비 시부모님이셨던 그분들이 제게까지 찾아와 파혼 원인을 묻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제가 일하는 신문사를 알고 있던 그분들은 건물 로비까지 찾아와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분들에게까지 알릴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 근처 카페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주영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종수가 뭘 잘못했어? 라는 말에 제 파혼의 원인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바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제 말을 부정하고 오히려 제 탓을 하셨어요. 제가 혹시나 그 인간이 찾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 썼던 증거들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을 때야 비로소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고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불현듯 여보, 그래서 매니저였던 혜미가 그만둔다고 한 거 아니야? 저번 주에 당신한테 연락했었다며 라는 말을 하셨죠. 저는 제가 원치 않게 그분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사실에 불편해져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분께 이런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2분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셔서 더 유감스럽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른데 2분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자를 물건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절대로 조금이라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고요. 이걸 보시고 충분히 납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인간이 저나 저희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김혜미 씨에게 더 이상 피해를 안 끼치도록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런 말을 남기고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김혜미 씨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혜미 씨 덕분에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고 목숨을 빚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리고 김혜미 씨는 그 인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됐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몇 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고맙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냐고 말이죠. 저는 뭐든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혜미 씨는 제게 신문사 기자라고 들었는데 라는 말과 함께 제보할 것이 있으니 기사화 시켜달라고 하면서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보내보라고 했죠. 그리고 하루 뒤에 제게 온 메일을 봤을 때 저는 구역질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김혜미 씨가 제게 제보한 건 바로 그 인간 최종수가 운영하는 식당의 너저분한 진실이었어요. 거기에는 최종수로 주인이 바뀐 뒤에 고기 원산지를 속여서 기재하고 나갔던 반찬을 재사용하고 주방을 세상 지저분하게 쓰는 증거 사진들이 있었어요. 냉장고는 누런 성애들이 덕지덕지 끼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재료들이 즐비했어요. 주방 뒤 창고에는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렸고요. 김혜미 씨는 이 사실을 기사로 써서 폭로를 해달라고 했고 저 또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더러운 식당이 고급 일식집으로 포장돼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고발이나 신고 접수가 일어나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식당에 대한 특정된 기사는 기고할 수 없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말이죠. 그 증거물들을 익명으로 해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고급 일식집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3개월간 영업 정지에 처하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몇 주 뒤에 조사가 실시됐고 거기서 식품위생법 및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되고 만 거죠. 행정처분보다도 통쾌했던 건 바로 그 인간이 본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식당을 뺏겨 백수가 됐던 겁니다. 그 인간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친한 언니에게 전해 듣기로는 조사 이후에 지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나고 맡고 있던 식당을 뺏겨서 그때부터 쭉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친한 형 동생 사이라고 했던 언니의 남편도 그 식당이 아예 그 인간 거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워낙 능력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금쪽 같은 자식인 그 인간에게 아버지가 고급 식당을 하사하신 겁니다. 근데 귀중한지도 모르고 막 운영하다가 도로 뺏긴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인간이 부모님께 완전히 팽당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 남은 소중한 자식이 다른 집 귀한 자식 인생을 망쳤다고 해서 완전히 내칠 부모가 아닐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부모에게 본인 자식의 잘못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질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저나 김혜미 씨 같은 여자는 그 인간의 인생에서 만나지 못할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있는 웬만한 여자들은 그 인간을 피할 테니까 말이죠. 정말 재미있는 결론은 저와 김혜미 씨는 이 사건 이후로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김혜미 씨에게 제보를 받고 나서 다른 계획이 좋겠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나누다가 친해졌거든요. 지옥에서 인생을 구제함과 동시에 정말 좋은 친구가 생긴 거죠.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간혹 내게는 그러지 않겠지, 나한테만 안 그러면 돼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지난 사건이기에 나와는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킨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김혜미 씨에게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제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인간이 제 인생에 들어옴으로써 그 사건 또한 제 인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질이 그 사건을 일으켰으니 말이죠. 그런 인간을 받아주면서 내게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내 인생을 거는 건 너무나 무모하고 멍청한 짓이겠죠.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도 계속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제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구사일생을 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 제 인생을 구제해준 내 구세주인 혜미 언니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로서도 또 한 인간으로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세요.